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략 좀 준비해 봐야겠죠.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AMD 주가 엄청 올랐어요. 아, 역시 이게 메타의 행보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은 메타의 행보도 중요하지만 AMD가 영리하게 했죠. 저번에 기억하시겠지만 9월 달에 오픈 AI하고도 유사한 계약을 한번 맺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도 주가가 한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신에 이게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자기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잖아요. 내 주식을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의 신뢰를 갖고 그래서 상대방은 내 거의 GPU를 사가지만 그 AMD 주가가 올라가면 되게 싸게 사가는 네네. 효과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아, 저는 메타의 지분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 반대죠, AMD가 네네. 본인의 칩을 주면서 예. 우리 지분을 사갈 권리를 줄게. 나중에 너 나한테 돈 줘. 그러니까 근데 시장에서 주가가 미리 이제 이 관계가 좋아서 AMD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서 차익을 가져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타 입장에서는 실제로 돈을 다 안 주고 사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권리를 가져가면서 하니까 좀 공격적으로 주문을 낼 수 있으니까 AMD 입장에서는 일종의 할인 옵션 뭐 이런 거를 제공을 한 거라고 봐야 근데 되겠죠. 이거는 이런 계약은 그런 재무제표나 회계상에서 돈을 번 걸로 인식을 하나요? 그건 좀 뒤로 가 봐야 알겠죠. 그게 현실화돼야지 되겠죠. 그거는. 지금. 그래서 이게 당장에 이게 매출과 수익 증가에 AMD에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도 뒤로 가봐야 아는 거죠, 진짜. 그리고 어쨌거나 AMD 입장에서는 오픈 AI 때는 그 이후로 뭐 오픈 AI 가지고 돈 낼 수 있겠어, 이제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네. 뭐 그래도 메타는 돈은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일부 있을 거고 또 메타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는 또 최근에 얼마 전인가요? 이틀 전인가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종업원들 스탁 옵션 줘야 될 거 제대로 반영 안 했다. 네. 뭐 이 이슈 가지고 그거를 과연 반영하면은 지금 쟤네들 돈 남은 거 맞아?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는 뭐 그런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뭐 계약 상황이다. 근데 네. 어쨌거나 이것 자체가 진짜 큰 돈이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서 지금 상황을 좀 뒤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뉴욕 증시가 굉장히 지루해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하루하루는 그냥 파이팅 하죠. 그렇죠. 하루하루 또 변동성도 네, 있고 네. 또 이제 길게 몇 개월 사이에 보면은 계속 지루한. 그러니까 한국 증시 보다가 미국 증시 보면 쟤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맞습니다. 할 수 예.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돈도 없고 또 기업들도 약간 지금은 당장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올해 너무 많이 올랐다. 올해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14년간 올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 얘기는 반대로 모든 사람의 웬만한 포트폴리오에는 미국 주식이 꽉꽉 들어차 있다. 네. 그래서 시장의 큰 바보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을 때 계속 더 들어가는 것은 내 뒤에 누군가가 또 사줄 거다 하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정말로 웬만한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의 특히 빅테크 위주로 많이들 들고 있다 보니까 그 뒤로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이제는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일단 1차적으로 있는 것 같고 네, 네.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평가 논란 먼저 이것이 같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더 민감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색깔도 확실하게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색깔이 달라지는 이 부진함은 언제 좀 좋은 색깔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제일 궁금해서 다들 지금 그래도 미국장 계속 조금씩 모아가야지 하는 분도 있고 요새는 재미없어. 나 국내 투자로 완전하게 돌아설래 하면서 미국 주식을 좀 파는 분들 그래서 최근 또 리아 계좌도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장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기 사이클? 예, 뭐냐면 이제 결국 미국 달러의 강세, 약세하고 같이 가는데 네.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4년이 정확히 미국의 달러 장기 강세하고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의 방향성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현재 시장의 이제 고평가 논란을 어느 정도 이제 소위 이제 빅테크들이 잠재울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AI 수익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결국은 그것이 확인이 돼야 지금 워낙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수익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좀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이 뭐 그렇다고 이거 우리가 막 마음을 조급히 생각한다고 확인이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또 그렇죠. 걸리죠. 분기 뭐 뭐든지 실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 이거는 뭐 당분간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투자의 대가들도 거기에 색깔에 발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런 것들 이미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의 그런 그 방식들을 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을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투자의 대가들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바꾸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그럼 첫 번째로 그러면 아예 그냥 제가 보기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그래도 관심을 제일 많이 가져볼 만한 분이 스탠리 드러큰밀러. 네네. 예. 워낙 유명한 분이죠. 지난 30여 년간 매년 30%씩 수익을 냈었다는 훌륭한 분인데 이분의 포트폴리오가 사실 선제적으로 AI 투자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 지금 보통 분기에 한 번씩 자산운용 하시는 분들은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고를 합니다. 변화를. 근데 실제로 이번에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거를 많이 변화를 시켰냐면 일자를 AI 대형주 중에서는 알파벳의 비중을 확대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메타는 아예 편출을 해버렸다. 메타를 아예 팔아버렸어요. 예, 완전히 편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맨 윗줄과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아주 정반대로 나타나죠. 그러네요. 근데 예. 수익률은 어마어마했는데 네네.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겠죠. 그럼요. 이제 어쨌든 성과를 내서 이분이 보통 이제 반박자 빨리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이번에 신규 편입한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맨 위에 이제 좀 비중 위주로 제가 이제 좀 나열을 했는데 금융업 ETF, XLF. 금융? 이걸 좀 많이 실었고요. 지금 이거는 아직 연초 이후에는 이제 수익률은 저조합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S&P 500 지수를 샀는데 동일 가중을 샀습니다. 동일 가중에도 네. 의미가 있군요. 예, 저번에도 우리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소위 이제 몰빵하지 말고 엠빵해라.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S&P 500 종목을 0.2%씩 골고루 나눠 사면은 500개 종목이 다 살려질 거잖아요. 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효과를 분명 좀 확실히 보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동일 가중으로 하니까 수익률이 플러스예요. 그렇죠. 네, 지금 저기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연초 후에 7%, 지금 사실 나스닥과 S&P 500은 마이너스잖아요. 맞습니다. 수익률이. 근데도 저렇게 동일 가중으로 했더니 7%.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래서 차트를 하나를 더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게 동의가중 지수가 지난 한 40여 년 사이에 연도별로 움직임입니다. 네. 연초위에 이렇게 강했던 적이 이번이 가장 강하다. 그러니까 2026년이 지금 보면 붉은색으로 가장 빨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물론 작년에 하반기는 좀 뒤로 밀리긴 했었지만,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좀 과거하고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이유를 보시면은 특히 지금 에너지 소재 필수 소비재 산업재 유틸리티. 그러니까 에너지 소재 산업재는 경기 순환 업종이고 필수 소비재하고 유틸리티는 경기 방어 업종입니다. 일종의 바벨 전략이죠. 네. 이제 시장은 좀 바벨 전략을 좀 가져가고 그들이 상위권에 있고 빅테크들이 속한 저 아래 보면 기술,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이 지수 대비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 금융이 이제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특히 뭐 사모대출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빠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또 트럼프가 또 그 신용 그 카드 금리 상한제, 뭐 모기지 이슈, 뭐 이런 거를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하면서 이제 주가가 밀리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거나 금융 입장에서는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좋아지니까 상황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주와 S&P 500 동일 가중을 넣었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투자의 대가 저분은 상당히 뭐랄까 종목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는 분인데 이렇게 가는 것은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첫 번째 인정했고 지금은 순환매 그다음에 상당히 경기 순환과 방어업종에 같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또 흥미로웠던 건 브라질을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브라질을 왜 넣었을까요? 브라질 수익률도 ETF를. 좋아요. 네. 브라질 ETF 되게 좋죠.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아까 앞서 소재 주가, 업종 주가 많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원자재가 워낙 지금 올해 들어와서 좀 좋은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금은도 있지만 구리나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거 주가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가격, 커머디티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산업 시장 경제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브라질을 두 가지로 나눠서 놓는데 ETF도 넣고 ETF 콜옵션까지 넣으면서 이건 좀 레버리지를 건 거죠. 비중을 더 늘리면서. 그래서 확실히 이런 거. 그러다면 국내에서는 알루미늄 대표 업체인 알코아를 신규 편입했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진진하다 보여야 될 것 같고 반면에 그 사이에 AI 관련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좀 편출을 하거나 비중을 줄였다. 심지어는 TSMC 여전히 많이 들고 있지만 TSMC 가치도 좀 줄였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지금 드러켄밀러 자체는 이제 AI 관련된 것이 올해 한 해는 상당히 좀 고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일정 부분은 갖고 포트폴리오를 상당 부분 좀 교체를 한 것이 많은 분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S&P 500의 동일 가중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완전하게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총 상위주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의 주가 상승을 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또 빅테크 종목 가운데서는 알파벳의 비중을 확대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슈 가운데서는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어제도 숫자가 주말에 15%또 얘기했다가 다시 10%로 부과가 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이 관세 얘기는 하루는 시장을 하락하게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또 월요일장에는 시장을 상승하게 만들었는데 바로 하락을 야기시켰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당분간 또 계속 상수로 계속 가져가야 될 이슈인가요? 그렇죠. 뭐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카드고 네. 여기에서 저희 이제 강한 대통령의 가장 강한 무기가 관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근거법 미비로 인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패소를 받았는데 사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보셔야 되겠죠. 가장 큰 게 지금 들고 나온 것은 122조.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의 무역법을 다 이제 외워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일단 122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상호관세, 이게 보편관세잖아요.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동시에 이 보편관세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들고 왔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요거는 이 대규모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났을 때 쓰려고 1974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일정 무역수지 적자는 있긴 하지만 사실 저 법이 만들어진 게 뭐였냐면 언제 저 당시에 미국이 최초로 71년도에 소위 불태환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미국 달러하고 금 바꿔주는 거 이거 멈춘 다음에 변동환율제 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혹시라도 자기네도 처음 해보니까 1970년대 변동환율제 도입될 때 이것에 혹시라도 생길 부작용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실제로 안 썼거든요. 그래서 사문화된 법이라 분명 질 겁니다. 이번에 2파에서 진 것처럼 똑같이 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의 용도는 최대 150일, 그러니까 5개월간 쓸 수 있어서 그 사이에 뭘 하겠다는 건 301조와 232조를 지금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301조와 232조 뭐 좀 조금만 여기 옛날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슈퍼 301조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232조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품목 관세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반도체에 관세 매긴다. 자동차에 관세 매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주로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232조고 그다음에 301조는 주로 불온종 무역. 그러니까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301조는 보복.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쁘게 해서 난 보복할래. 이것이 이제 301조고 232조는 보안. 네. 우리나라 보호해야 돼. 보호. 뭐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는 301조와 232조는 사전 조사가 필수라서 사전 조사를 하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122조를 들고 나온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한 5개월 안에 301조와 232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나올 거고 그때는 통상 중간에 협상이나 조사의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어쨌든 이것이 진행되는 동안은 시장의 중간중간에 돌출 변수로 나타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대비를 해야겠네요. 근데 사실은 이미 적용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큰 뭔가 변수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는 네. 232조는 이미 자동차, 뭐 철강, 네. 이건 쿼터 뭐 받고 있는 거고 반도체는 유예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들이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만큼 때렸는데 뭘 더 때릴 수 있을까? 뭐 싶은 생각이 상대적으로는 있는 거고 여기서 오히려 지금 당장 지금 아쉬워진 건 뭐 영국 뭐 이런 데죠. 영국도 근데 뭐 철강 알루미늄만 조금 이제 예. 완화시켜주면 우리 예. 근데 말 지금 들을게. 15%, 10% 왔다 갔다 하는데 15%로 결국 맞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목표가 원래 상호관세 15%를 유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가 122조로는 15%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영국 입장에서 지금 오히려 이제 화를 내고 있죠, 상당히.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라별로 희비가 엇갈리긴 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가 벌써 으름장 났지 않습니까? 너희 우리 대법원 말 듣고 우리한테 덤볐다가는 재미없어? 뭐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지금 페덱스가 소송하겠다라고 다 줄 섰죠, 사실은. 미국 오히려 그러니까 해외 다른 국가에서는 다들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내부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벌이려는 움직임들이 거세요. 그건 그러니까 연준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 연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가 관세의 90%를 낸다. 네. 뭐 이거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연구, 그다음에 독일 연구 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90%를 되돌려 받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한 1,700개 기업이 소송에 참여했고 돈 낸 것만 30만 개라고 하니까 30만 개 기업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받아내려고 할 텐데 문제는 입증 책임, 내가 이걸로 손해 봤어라는 입증 책임이 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지난한 소송전이 벌어질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내일이죠. 내일 아침 이맘때 되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불을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엔비디아 주가가 과연 앞으로 봄이 올게 될지 대표님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확실히 왕관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이게 결국 5조 달러 돌파했다는 게 이제 작년 10월 29일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의 지금 차트를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확실히 엔비디아가 그 이후로는 확실히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래서 누가 재미있게 이걸 횡비디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횡보디아. 예, 횡보디아. 뭐, 그쵸. 횡보디아, 횡비디아. 뭐 이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 자체가 일단 쉽게 해결이 되겠느냐. 이게 만만치는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진짜 반반인데, 무슨 말이냐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럼 둘이 합치면은 횡보잖아요, 사실은. 좀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는 이 소프트웨어 업종 또 블라올, 삼모대출 또 오라클 뭐 이런 데들의 주가가 어젯밤엔 좀 소폭 반등을 했긴 했지만 네. 방향성이 완전히 되돌아서지는 못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향후 전망과 그 전망의 소위 그 논리 근거가 믿을만 할 거냐. 네. 그것이 시장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엔비디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대출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더 잘 빌려줄 거야를 누가 확인을 하실 수, 엔비디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엔비디아가 그냥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갔는데 이제는 소위 대외로 지금 챙겨야 될 때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엔비디아의 말빨이 한마디로 좀 시장에 먹히는 것이 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약화된 것만은 분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또 너무 또 실망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담담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도 그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보면은 이제 뭐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노트북 관련한 칩도 생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알파를 계속 시장에 던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워낙에 컸던 맞습니다. 그 흐름에 요만한 거 더 추가한다고 해서 에이, 뭐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체 뭐가 나와야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200% 넘어설 수 있을지가 저는 너무 궁금한데. 뭐 그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생각은 압도적 그 독점력 그것이 유지된다는 게 보여지거나 아니면 남들이 먹고 들어와도 더 큰 시장이 열려지거나 그 논리가 사실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논리는
지금은 깨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걸 설득시키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게 말씀드렸던 큰 규모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고 결정적으로 근데 미국이 5조 달러, 미국과 한 기업이 시가총액이 5조 달러까지 갔었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통상 이렇게 되고 나면 뭐 2년차 징크스 1등 되고 나면 뭐 이런 것들이 통상 있어 왔어서 어찌 보면 이제 소위 이제 진통을 겪고 있는 거다. 이제 이것이 좀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결국은 시간이 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과연 그 시간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했다면 내가 올해만 수익이 몇 %냐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엔비디아에 엄청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상당 기간 이 답답한 흐름은 완전하게 드라마틱하게 뭔가 확 달라진다라기보다는 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포트폴리오를 투자의 대가들도 포트폴리오를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꽉 몰려 있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좀 비워지고 난 다음에 룸이 생겨야 이제 다시 채울 수가 있어서 그 비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 속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한번 받쳐준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란 걸 거꾸로 말하면 그 소위 현금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면 사실은 또 이 시간이 그것은 이제 외부적인 이제 긍정적인 이펙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베셋 연준 의장의 뭔가 발언이 곧 3월 달쯤에는 나올 텐데 시장은 다들 그걸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시장의 유동성을 새로 만들어줄 만한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인가? 그렇죠. 워시 청문회를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워시 베셋 장관이죠. 네. 네, 그러니까 워시 네. 청문회 때 어떤 얘기를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얼마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네. 예, 이제 그것이 상당히 관건일 거는 같은데 뭐랄까요. 지금 룸이 좀 꽉 좁혀 있어서 어쨌든 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 보고서 그 스트러스 보고서 바로 다음 날 그 다른 리서치사에서 이 이름을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죠? 시트리니. 네, 시트리니와 울프 네. 리서치 간에 지금 네. 계속 하루하루 아니다, 맞다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네. 대표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 안에 디테일에 들어가서 맞고 틀리다를 얘기하면 뭐 양쪽 말이 다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게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데서 낸 보고서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낌이 약간 무슨 르뽀 무슨 이렇게 소설 읽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되게 재밌게 써 있습니다. 보고서 형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썰을 푸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2028년도 언젠가 일어날 일들 네. 그것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시작하면 마치 보고서가 2028년도 6월 30일 날 낸 것처럼 보고서를 시작하거든요. 소설처럼.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그러니까 그때 고점 대비 38% 빠졌다 이것부터 시작해요, 말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8천에서 그러니까 8천에서 이제 더 올라갔다가 거기서 고점에서 뭐 이만큼 빠졌다 이제 뭐 이것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데 네. 어쨌거나 그 내용 자체는 뭐 흥미진진하고 이런 표현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헐리우드 영화에서 SF 만들듯이 이렇게 약간 시나리오 만들듯이 이제 만드는 건데 시장이 일종의 긁혔다. 그렇죠. 네, 한마디로 이건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대놓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한마디로 긁힌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것이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었으면 자신감 있거나 뭐 있었으면 시큰둥했을 겁니다. 뭐 또 소설 쓰네 뭐지 그러고 끝났을 텐데 여기에 긁혔고 거기서 적어도 거기에 언급됐던 종목들이 어제나지만 전날 밤에 박살이 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일부는 좀 만회를 했지만 전통적인 기업인 뭐 금융소의 카드사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헤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상당 부분 주가가 대부분은 여전히 지금 헤매고 있는데 시장의 걱정이 확실히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잘 조합을 해서 시장이 걱정할 만큼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분명 필요해서 디테일을 갖고 공격을 하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내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 그런 전통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던 방향 그다음에 방식 뭐 이런 거보다는 시장이 확실히 내러티브에 엄청나게 좀
그러니까 좀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응을 이렇게 격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찌 보면 좀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인 거는 그 와중에도 뭐 한국과 대만은 최대 수의 나라. 이러나 저러나 네. 칩은 필요하니까. 예, 한국과 대만을 최대 수일한 것은 뭐 우리는 기분 좋다. 자료 좀 보여주시죠. 정리를 표로 해주셨는데. 네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겁니다. 네. AI 인프라 전력, 반도체 제조, 블록체인 인프라가 좋아질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로는 무조건 빠질 수 없는 게 한국과 대만이다. 그리고 피해는 그 사이에 대부분 많이 당했던 데들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스, 그러니까 그걸 소프트웨어. 뭐 어제도 반등을 했지만 얼마 많이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 금융 이쪽에 이번에 원래 크게 타격이 입었죠. 아멕스나 마스터카드 같은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어대시나 우버 같은 중개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여기 제가 안 썼지만 사모대출도 사실 같이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 위주로 돌아가는 경제가 중산층이 파괴되고 GDP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GDP가 늘어나는 것이 약간 허수에 가깝다. 그래서 유령 GDP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시장에 좀 미국 경제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르게 악순환에 들어가서 침체해 갈 수밖에 없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이제 저비용으로 사람들의 인력을 갈아 넣어서 IT 소프트웨어를 도와주던 인도가 최대 피해를 입을 거다. 인도? 예, 예. 그래서 아마 제가 2주 전에 미국의 소프트웨어로 보려면 인도 그 IT를 봐야 된다 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같은 논리입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인도 소프트웨어 업종이 여전히 좀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건 이게 지금 인도 소프트웨어 업종의 매출의 70-80%가 다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손발이 돼줬던 거죠. 네네. 근데 이걸 AI 에이전트가 다 대체를 하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먹거리가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상위권에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인도가 그래서 최대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서 이들의 소비가 줄다 보니까 미국 자체의 경제가 상당히 약화될 거다. 사실 이런 논리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AI가 생산성을 더 끌어올려서 미국의 GDP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얘기로 계속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 AI가 심화돼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자리를 빼앗게 돼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 그거 어떻게 좀 국가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네. 게 이제 이렇게까지 갈 때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분명 이건 빅테크들 로비해갖고 정책적으로 되게 늦게 대응할게 만들 거다. 뭐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고. 왜 그 전까지는 지금 투자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여기서 멈추면 중국한테 AI 패권 뺏깁니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네네네. 불과 작년이에요. 네네. 근데 어쨌거나 말씀 주신 대로 생산성이 늘어난 그 실과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이제의 이슈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이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뭐 그 샘 울트만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여가를 즐기는 세상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대신에 일도 안 나를- 하고 심지어는. 돈은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저기 그 빅테크로부터 세금을 떼어내서 나눠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근데 좀 약간 그런 뭐랄까 너무 좀 유화적인 생각에 유토피아 같아요. 유토피아. 예, 전 유화적인 생각이라고 네, 합니다, 네, 사실. 네. 근데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사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실제로 중간에 또 시장에 또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주체들이. 그래서 그대로 가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도 일일이 다 반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걱정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긁힌 네.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걸 이제 긁힐 정도면 투심이 약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캐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장에 준비하신 게 판매 관리비 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맞습니다. 이제 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서는 약간 거의 그림 그리듯이 소설 네네. 쓰듯이 했는데 그걸 수치로 우리가 확인을 이미 한 것이 속전에서 이건 소위 주류 리서치라고 볼 수 네네. 있겠죠. 여기에서 차트가 재미있는 게 나와서 제가 이제 하나를 갖고 와봤는데 이미 이제 사실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 확실히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소위 우리가 그 원가, 비용, 기업의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눠죠. 제조 원가가 있고 판관비, 네. 판매 관리비가 있는데
수로 이제 소위 인력으로 갈아넣는 것은 주로 다 판관비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소위 이제 장치 산업들 뭔가 제조업 뭐 이런 데들은 뭐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거는 사람보다는 장치를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또 어찌 보면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갈라지는데 이 판관비가 높은 기업군 업종이 기술,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스. 희한하게 이게 또 연초 이후에 상당히 부진한 분야죠. 이들이 좀 높습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판관비가 낮은 기업군이 제조업, 유틸리티, 소재업종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이들이 또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좋잖아요. 아까 맞아요. 우리 앞서서 봤듯이. 네.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게 판관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I가 휴먼 캐피탈, 그러니까 인간 자본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차트가 주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은 아까 그 소위 그 소설처럼 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흐름이 계속해서 더 심화된다라는 가정이 정말 맞아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사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계속 좋았거든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앞서서 우리가 봤던 이제 원래 우리 소위 AI 유토피아를 그렸을 때의 그러한 것이 맞고 네. 지금 AI 소위 이제 디스토피아, 크라이시스가 아니라는 것에 확신이 들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AI가 뭔가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좀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표현 누가 하더라고요. 리얼띵. 리얼띵,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보이는 네, 거. 손에 뭔가 네. 잡히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지금 판관비가 상당히 낮은 업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수혜 또는 선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군요. 드러켄 밀러가 또 네. 이 독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까지는 그냥 스파이를 맹목적으로 모아 가셨다면 이제는 동일 가중 ETF로 조금 전략을 바꾸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도 많이 오를 거를 다들 이제 염원하시면서 거의 뭐 지금 기우제급으로 다들 물 떠놓고 기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기원만큼이나 시장이 오늘도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가 네트워크 앙트러프러너십 컬리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참가자 대부분이 현재 사업을 또 운영 중인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일기 참가자분들의 후기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은 함께 참가하는 동료 창업가분들과 네트워킹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끼리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또 그 협업을 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창업가 멘토분들과도 연락처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앙트러프러너십 컬리지 2기 참여 신청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